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입니다. 40년 넘게 딸기 농사만 지으며 살아왔어요. 흙 냄새가 제 살갗에 배어버린 세월이죠.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딸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을 이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오셨죠. 순덕아, 빨리 와봐. 아이, 만수가!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닐하우스까지 어떻게 달려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피투성이 시신 옆에 주저앉은 채로요. 아이의 교복 바지가 핏물에 젖어 있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방문 앞에서 밥상을 놓고 사정을 해도 소용없었죠.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매일 밤 무릎을 꿇었어요. 한 달 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현식이가 같은 반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코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 불려가 교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압이 잃은 아이라 그렇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죠. 그래도 아들은 정학 2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학이 끝나도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읍내를 배회하다 불량배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죠. 눈빛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어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어느 날 새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식 군 보호자 되십니까? 아드님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 달려가 보니 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묻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그 손이 남편 시신 옆에 앉아있던 그날의 손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후로도 절도 폭행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어요. 학교에선 퇴학 직전까지 물렸죠. 어느 날 담임 선생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퇴학 처분 나올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좌태로 처리하시고 데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식이 앞길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죠.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교문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데 저는 그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퇴 후 아들은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불량배 무리와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가끔 새벽에 몰래 들어와 옷만 챙겨 나가곤 했죠. 그 무리 중에 아들이 형처럼 따르는 선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선배는 아들을 진심으로 챙겨줬죠. 현식아, 너는 이 바닥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한테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 공부든 뭐든 다시 시작해. 형, 저 갈 데 없어요. 형 곁에 있을래요. 야, 이 바보야. 갈 데가 없긴 뭐가 없어. 너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저 같은 놈 필요 없어요.
형이 제 가족이에요. 아들은 끝내 선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직 활동에 점점 깊이 발을 들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살았죠.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끊어져 들려왔어요. 엄마, 형이 죽었어. 그 뒤로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선배가 상대 조직에게 피습을 당했다는 소식에 아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해요. 어두운 골목 바닥에 선배가 쓰러져 있었죠.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핏물이 고인 바닥에 선배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앞에 아버지의 시신이 겹쳐 보였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의 아버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토했죠. 자신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아들이 문지방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에 비친 아들의 얼굴이 헬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나 무서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꼈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 사람답게 살게. 엄마,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등이 갈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희 둘은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이후 아들은 불량배 무리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펴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죠. 2년 뒤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졸 학력을 취득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 아들은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연락도 뜸하더니 6개월쯤 지나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오기 시작했죠. 내려올 때마다 아들은 제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 돈이고? 야근 수당이랑 보너스 모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용돈으로 쓰세요. 야, 너 쓸 돈도 있어야지.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저 괜찮아요. 회사에서 기숙사 나오고 밥도 나와요. 아유, 쓸 데가 없어요. 엄마가 쓰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장 월급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괜한 의심인가 싶었죠. 어느 날은 낡은 비닐하우스 골조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며 업자까지 불러왔습니다. 제가 말리는데도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이 골조 언제 쪽 거예요? 녹슬어서 위험해. 태풍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건 돈이 얼마나 드는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어느 날은 삐걱거리던 현관문과 마루 전체를 새로 깔아줬습니다. 명절에는 한우 세트에 홍삼까지 잔뜩 사들고 내려왔어요. 냉장고가 넘쳐날 지경이었죠. 제 생일에는 금반지까지 선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목이 메어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현식아, 솔직히 말해봐라. 네 혹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지?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공장 월급으로 이게 말이 돼? 비닐하우스에 마루에 금반지까지. 나 무서워서 그래. 아들이 정색을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아우 나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특근에 상여금까지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라고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완전히 사람 됐다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순덕아, 네 아들 효자 됐네. 부럽다 부러워. 저도 이제 아들 걱정은 놓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뿌듯하게 차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넉넉한 봉투 속에 어떤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는지요. 아들이 32이 되던 해였습니다.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이번 주말에 데리고 내려갈게. 수화기를 놓고도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녀석 입에서 결혼이란 말이 나올 줄이야. 가슴 한편이 간질간질 설레어 왔죠. 주말에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아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첫눈에 봐도 참하고 싹싹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바른 교육이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 꽃처럼 맑은 아이였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은 식당 주방 보조로 시작해 조리사 자격증까지 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는 일찍 그만뒀어요. 대신 손에 기술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는 거야? 지금은 호텔 뷔페 주방에서 일해요. 악착같이 버텼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가난한 집안에서 홀로 일어선 아이였습니다. 고생 끝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일을 악물었을지 눈에 선했죠.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라니 속으로 안도의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빛에 마음이 놓였어요. 거기엔 꾸밈 없는 진심이 고여 있었죠. 아들도 며느리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험하게 살던 그 녀석이 어쩜 저리 순해질 수 있나 싶었어요. 밥상을 치우고 아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며느리에게 물었죠. 미연아, 혹시 우리 현식이 과거 알고 있니?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은 거야? 무섭지 않어? 어머니,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식이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고맙다, 미연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해 가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은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문제아가 저런 색시를 얻었네. 세상에 이런 일이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라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리라 가슴 깊이 다짐했죠. 결혼하고 2년 뒤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식당에 식당 열었어. 개업식에 와줘야 해? 뭐? 식당을?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미연이랑 오래 준비한 거야. 제발 와줘. 엄마 얼굴 보고 시작하고 싶어. 상경에 보니 번화가에 제법 규모가 있는 고깃집이었습니다. 간판에 쓰인 현식인의 고깃집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 글씨를 올려다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조리사 출신 며느리가 주방을 맡고 아들이 주방 보조 및 홀을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업식 날 손님이 북적이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문제아였던 그 녀석이 이런 가게의 주인이 됐다니 이제 아들 걱정은 정말 놓아도 되겠다 싶었죠. 처음 1년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들이 내려올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요즘 매출이 진짜 잘 나와. 단골도 많이 생겼어. 미연이 음식 솜씨가 소문나서 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있다니까.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내년엔 2호점도 내볼까 생각 중이야. 엄마 고생 끝난 거야. 이제 내가 다 모실게. 그런데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손님이 뚝 끊기고 월세와 대출 이자만 쌓여갔죠. 텅 빈 가게를 지키는 아들 부부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년 만에 식당 문을 닫게 됐죠. 아들이 전화로 폐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어요. 엄마, 나 식당 접었어. 미안해. 큰 소리 쳤는데 이렇게 됐네. 아들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것 같았죠. 얼마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내려갈게. 딸기 농사 도우면서 다시 시작해볼게. 현식아, 그러지 마. 서울서 다시 일자리 구해봐. 여기 와서 할 게 뭐가 있니? 아니야, 엄마. 나 진심이야. 미연이도 같은 생각이고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들 부부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아들은 제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농가주택을 구해 내려왔죠. 이삿짐을 풀던 날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짐이라곤 낡은 가구 몇 점이 전부였어요. 서울에서 그토록 부풀었던 꿈이 저 몇 개의 짐짝으로 쪼그라든 것이었죠. 빈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어깨가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하게 저며왔어요. 귀농 첫날부터 며느리는 새벽 5시에 비닐하우스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공기를 가르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아이가 이 고된 일을 해내려나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걱정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허리 꺾어가며 딸기를 수확하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었죠. 미연아, 힘들면 쉬엄쉬엄 해.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어머니, 몸 쓰는 일은 익숙해요. 주방에서 단련됐잖아요. 그래도 이건 다르지.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데.
어머니가 40년 하신 일인데 제가 어떻게 대충 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배울게요.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는 베테랑처럼 능숙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딸기 익은 정도를 눈으로 가늠하고 상처 없이 따는 법도 터득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흙을 만져온 사람 같았죠. 농사 일이 끝나면 며느리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직접 차렸어요. 조리사 출신답게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죠. 어머니, 지난번에 된장찌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에 들깨가루 넣어서 끓여봤어요.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드시는 거 눈여겨봤죠. 다음엔 또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응용한 새 요리를 해왔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도가니탕, 우족찜도 직접 고아서 가져왔어요. 뼈를 푹 고아낸 국물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밥상뿐 아니라 청소, 빨래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라 해도 들은 척도 안 왔어요. 미연아, 이제 그만해. 네가 무슨 가정부야? 어머니, 저 이러는 거 좋아해요. 어머니 집이 깨끗해지면 제 마음도 개운해요. 아이고, 얘가 진짜. 집 구석구석이 며느리 손을 거치면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공기까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저만 보면 입을 모았죠. 순덕아, 너 전생에 나라 구했냐?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 그 소리를 귀에 닦지 않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저렸어요. 식당 망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며느리가 오히려 저를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 속내를 생각하면 모간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이런 며느리한테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사 수익 대부분을 아들 부부에게 쥐어줬죠. 아들 부부가 귀농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부쩍 심해졌어요. 오래된 관절염인데 병원 가기 귀찮아서 파스만 붙이고 버텼죠. 농사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몸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알아챘어요. 어머니, 무릎 많이 아프신 거죠? 걸을 때 자꾸 찡그리시더라고요. 에이, 괜찮아. 늙으면 다 이래. 파스 붙이면 나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정형외과 예약 잡아놨어요. 내일 가요. 뭘 그런 걸 벌써 잡어. 안 가도 돼. 제가 버티자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 차를 몰고 왔습니다. 방광제로 저를 조수석에 태웠어요. 못 이기는 척 끌려가긴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웠죠. 검사 결과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사 치료랑 재활 운동 병행하셔야 돼요.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걷기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이후 며느리는 2주에 한 번씩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병원 갔다 오면 집에서 재활 운동도 같이 해줬죠. 제 다리를 조심스레 잡고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 안 아파. 네가 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렇게 챙김을 받으며 사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친딸도 이렇게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죠. 저는 놀라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구역질을 하고 있었어요. 등을 쓸어주며 혹시 싶은 생각이 스쳤죠. 미연아, 너 혹시...
곧장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죠.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아기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 속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죠.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미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손주 소식에 온 동네가 축하해줬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덕담이 쏟아졌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하늘이 저한테 복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저는 며느리를 농사일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절대 비닐하우스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무거운 것 드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어머니, 저 좀 도울게요.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요. 안 돼. 너는 이제 몸이 둘이야. 도윤이 아빠가 일하면 되지. 네가 왜 나서?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읍내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며느리 곁을 지켰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채 그날을 기다렸죠. 며느리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제 다리가 풀렸어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죠. 작고 붉은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야. 잘 왔어. 주름진 손가락으로 손주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제 품에 안겨 있었죠. 손주가 태어나고 1년 뒤 온 가족이 모여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아이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쥐었어요. 모두들 공부 잘하겠다며 환호했죠. 저도 손뼉을 치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아들을 따로 불러 앉혔어요. 현씨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도윤이 교육 문제야. 시골엔 어린이집도 없고 학원도 없잖아. 이대로 키우면 도시 애들한테 뒤처질까봐 걱정이야. 엄마, 아직 돌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도윤이도 도시 애들처럼 좋은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게 해주고 싶어. 아들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집 구할 돈 줄게. 도시로 올라가서 다시 일자리 구해봐. 거기서 도윤이 키워. 아들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당에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렸죠. 엄마, 고마워요. 근데 아직은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어요. 농사일도 이제 손에 익었고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어머니, 저희 아직은 여기가 좋아요. 도윤이도 맑은 공기 마시면서 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래도 손주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도윤이 얼굴이 떠올라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손주 돌잔치가 지나고 몇 달 뒤였습니다. 며느리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았죠. 예전엔 밝게 웃던 며느리였습니다. 요즘은 웃음이 부쩍 줄었어요. 웃어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웃지 않았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딸기도 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에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어요. 아들을 붙잡고 물었죠. 현식아, 미연이 요즘 왜 저래? 무슨 일 있는 거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너 혹시 미연이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아들의 대답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는 며느리에게 먹이고 싶었죠. 아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린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며 울고 있었죠. 어깨가 잔뜩 움츠려든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어요. 숨을 죽이고 며느리를 지켜봤죠.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흐느꼈어요. 밤 공기에 실려오는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며느리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대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고구마 봉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대체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한 예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죠. 딸기 수확이 한창인 바쁜 시기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빨갛게 익은 딸기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일손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때였죠. 며느리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새벽부터 비닐하우스에 나와 일을 했어요. 입술이 핏기 없이 창백했죠. 눈 밑에 드리운 그늘이 며칠째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오늘은 쉬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요, 어머니. 바쁜 시기잖아요. 저 빠지면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힘들면 어때? 네 몸이 더 중요하지. 들어가서 쉬어. 진짜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며느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딸기를 따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저는 자꾸 며느리 쪽으로 눈이 갔죠. 오전 내내 일하던 며느리가 딸기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쏟아졌죠. 빨간 딸기들이 흙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미연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간신히 며느리를 부축해 쓰러지는 걸 막았어요. 며느리의 몸이 축 늘어져 제 팔에 걸렸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와 목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눈동자 초점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죠. 미연아! 정신 차려! 미연아! 저는 농사고 뭐고 다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택시를 불러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손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빈혈이에요. 면역력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일 멈추고 쉬셔야 해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이대로 계속 무리하시면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와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연아, 이제 일 그만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잖아. 어머니, 지금 바쁜 시기잖아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일손은 구하면 돼. 네 몸보다 중요한 동사가 어딨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완강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죠. 며느리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짐이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빈혈 진단을 받은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홍매 할매를 만났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그런데 홍매 할매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순덕아, 네 며느리 요즘 어떠냐? 미연이요? 왜요? 아니 그냥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소문이요? 무슨 소문인데요? 홍매 할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며느리가 밤마다 낯선 남자들이랑 외제차 타고 어디 간다 카더라. 동네 사람들이 바닥하던데.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도 들은 얘기야. 내가 본 거 아니고. 그냥 알려주는 거다.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우리 미연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농사일 도우러 온 미진 엄마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밤늦게 화장하고 차려입은 며느리를 봤다는 사람이 있대요. 읍내 쪽으로 가더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헛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안의 뿌리가 가슴 깊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대문 밖에서 울던 며느리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얼마 뒤 파주댁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얼굴이 심각했어요. 순덕아, 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뭔데? 소문이 읍내까지 퍼졌어.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야. 또 그 얘기야? 다 헛소문이라니까. 순덕아, 며느리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려고. 직접 확인해봐, 두 눈으로. 저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미연이 그럴 애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오지 마. 알았어. 내가 괜한 소리 했다. 근데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파주댁이 돌아간 뒤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렸어요. 가슴 한구석에 의심이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죠. 그 씨앗이 싹을 틔울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밉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앉은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파주댁이 간 뒤에도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문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는 날이 이어졌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게 죄스러웠죠. 하지만 이대로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헛소모님을 확인하고 마음을 놓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집 근처로 갔습니다.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죠.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밤 11시쯤이 됐을 때였죠. 아들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 모습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죠. 새빨간 립스틱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차림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농사일에 지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낮에 흙 묻은 손으로 딸기 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잠시 뒤 검정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며느리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죠.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수십 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죠. 손바닥으로 차가운 땅바닥을 짚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울었죠. 하늘이 내린 복이라 믿었던 며느리였습니다. 딸처럼 아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밤마다 낯선 남자 차에 올라타고 있었죠.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으로 헝클어졌죠. 그날 밤 저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조카에게 연락을 했죠. 민수야, 이모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저녁에 시간 돼? 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조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면서 신신당부했어요. 민수야, 오늘 일은 절대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현식이한테도. 알겠지? 네, 이모.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가면서 얘기할게. 일단 현식이네 집 근처로 가자. 조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낯선 남자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고요. 조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 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손에 땀이 차올라 바지에 연신 닦았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 집 대문이 열렸죠. 어제처럼 화장하고 차려입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검정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그 차에 올라탔죠. 이모, 저 차 따라갈게요. 조카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불빛을 끈 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귓정까지 쿵쿵 울렸죠. 차는 읍내를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어요. 40분쯤 달렸을까
산속 깊은 곳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저기 뭔가 있어요. 눈앞에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농사용이라기엔 규모가 컸어요. 주변에 차들이 수십 대 주차되어 있었죠. 고급 세단부터 트럭까지 온갖 차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사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검정 세단이 멈추고 며느리가 내렸죠. 며느리는 능숙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이가 왜 이런 데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와 조카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풀숲을 헤치며 비닐하우스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죠. TV에서나 보던 대규모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도박장이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곳에 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혀왔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비닐하우스 입구로 다가갔죠. 그런데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죠. 어디서 오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그때 조카가 재빠르게 나섰습니다. 게임하러 왔지 뭐하러 와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고요. 돈 좀 따러 왔어요. 문지기가 저와 조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자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저와 조카는 안으로 발을 들였죠.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화투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탄식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어요. 돈다발이 테이블 위를 오갔죠.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불법 도박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미연이가 왜 이런 곳에? 머리가 하얘졌죠. 두리번거리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화사한 분홍색 옷을 입은 며느리였죠. 도박꾼들 사이를 오가며 뭔가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료를 나르고 재터리를 비우고 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죠. 며느리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덜덜 떨렸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죠. 저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막혀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며느리를 바라봤죠.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쟁반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밖으로 나가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갔어요. 며느리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며느리가 저를 도박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차장 한켠 어두운 곳에 멈춰섰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죠. 멀리서 도박장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현식 오빠가 서울에서 공장 다닐 때부터 도박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제가 크게 화냈죠. 그 뒤로는 안 한다고 했어요. 진짜 끊은 줄 알았어요. 아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야근 수당이랑 보너스 모은 거라던 그 말이요. 비닐하우스 골조며 마루며 금반지까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이미 알아챘어야 했죠. 식당 망하고 나서 오빠가 그 빚 갚으려고 도박에 다시 손댔어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사기 도박꾼들한테 당한 거예요. 처음엔 조금 따게 해주더니 나중엔 다 잃게 만들었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된 거야? 2억이요. 숫자가 귀에 박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억이라니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도윤이 앞에서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했어요. 여기서 일하면 빚 탕감해주겠다고. 그래서 네가? 오빠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그 사람들이 도윤이까지 건드릴 것 같았어요. 제가 자청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여기 와서 심부름하면서 빚 갚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채 흐느꼈어요. 그 모습이 대문 밖에서 홀로 울던 그날 밤과 겹쳐 보였죠. 그때도 이 아이는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가슴에 쏟아지는 며느리의 울음이 제 심장을 적시었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늘의 별들만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빚 갚아줄게. 농사 수익 모아놓은 거랑 땅 팔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런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그 표정이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 갚으셔도 돼요. 뭐? 저 처음부터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도박장에서 일하면서 몰래 녹음이랑 사진 다 모아뒀어요. 운영자들 얼굴, 돈 오가는 장면, 협박하는 음성까지 전부요. 그걸 왜? 불법 도박장에서 진 빚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대요. 저 알아봤어요. 증거만 모이면 신고해서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며느리가 달리 보였어요. 몸이 힘들어도 버틴 이유가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 됐어요. 신고하면 끝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 속에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약해 보이던 이 아이가 이렇게 강인한 사람이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죠. 미연아.
저는 며느리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닌 감탄의 눈물이었어요. 이런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죠. 그 길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모아둔 증거를 넘기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수사를 약속했죠. 며칠 뒤 경찰이 도박장을 급습했습니다. 운영자들과 도박꾼들이 줄줄이 연행됐어요. 불법 도박 빚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을 불러 세웠어요. 무릎 꿇어.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 손을 내밀었죠. 통장, 카드 다 내놔. 엄마, 입 다물어. 앞으로 용돈 한 푼도 네 마음대로 못 써. 돈은 미연이가 관리한다. 알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 며느리에게 건넸죠. 미연아, 이 사람 돈 관리는 네가 해. 평생. 내 어머니. 아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건 아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었죠. 며느리를 그 고생시킨 대가였습니다. 도박장 운영자들은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어요. 며느리가 모은 증거가 결정적이었죠. 아들은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며느리 손에 넘어갔어요. 용돈 한 푼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됐죠. 매일 새벽부터 비닐하우스에 나와 묵묵히 일만 합니다. 예전에 그 건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흙 묻은 손으로 딸기 따는 아들의 뒷모습이 한결 겸손해 보였죠. 저는 며느리를 이전보다 더 극진히 대합니다. 이 아이 덕분에 가족이 지켜졌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준 며느리가 고맙고 또 고맙죠. 딸처럼 아끼겠다던 다짐을 넘어 이제는 은인처럼 모십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옹알이를 지나 이제는 할머니를 부를 줄 알죠. 그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환이 사라지고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밥상머리에 둘러 앉으면 도윤이 재롱의 웃음꽃이 피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손지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딸기가 보석처럼 연그러가고 있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마당에서 도윤이와 놀아주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행복이었어요. 며느리가 지켜준 이 행복을 저도 끝까지 지키며 살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